등기 6번째, 등기 청구권. 이전 등기 청구권 생각하시면 되죠. 부동산 매수인, 등기 넘겨받은 등기 권리자, 매도인,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절차에 협력하라. 등기 절차에 협력을 청구하는 권리. 이걸 등기 청구권이라 하죠. 왜 필요해요? 공동신청주의 때문에.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협력을 청구할 권리가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요. 따라서 상속 등기를 신청하거나 또는 건물을 신축한 자가 보존 등기를 신청하거나, 그리고 상속 등기 신청이나 보존 등기 신청은 등기 의무자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이 필요가 없지. 공동 신청에서만 필요한 권리다. 개인이 개인을 상대로 합니다. 사법상 권리라고 합니다. 개인 간의 권리. 등기를 청구해서 등기를 넘겨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권리가 변동이 되겠죠? 즉, 권리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실체법상 권리다. 이렇게 됩니다. 이걸 등기 청구권이라 한다. 따라서 등기 신청권하고는 구별하자. 등기 신청권은 등기소라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등기 신청 자격을 말한다. 등기 신청권이 있는 사람만 등기소에서 등기를 신청할 자격이 있게 됩니다. 당연히 이 등기 신청권은 공동 신청에서도 필요하고 단독 신청에서도 필요하겠죠. 상속 등기는 상속인이 신청할 자격이 있죠.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자가 신청할 자격이 있겠죠. 그러니까 공동 신청이든 단독 신청이든 필요하고,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니까 공법상 권리고, 등기를 신청함으로써 등기 절차가 개시가 된다. 절차법상 권리. 이렇게 되죠. 그래서 등기 청구하고 등기 신청권을 일단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등기 청구는 예외적으로 의무자가 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빨리 가져가라. 이런 것도 등기 청구권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등기 청구는 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의무자가 권리자를 상대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등기 청구는 성질이 중요합니다.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채권적인 놈이 있고 물권적인 놈이 있다. 채권적 청구권이 있고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이걸 구별해야 되는 이유, 소멸시효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이라면 10년의 소멸시효 걸리고요. 물권적이라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인지 물권적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요. 뭐 가지고 구별하느냐? 발생 원인 갖고 구별합니다. 등기 청구권이 매매 등 법률 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면 채권적이죠.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 매매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죠.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기초한 임차권 등기 청구권, 부동산 환매 특약에 기초한 환매권 등기 청구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 계약에 의한 설정 등기 청구권, 이런 것들이 다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니까 채권적이 됩니다. 단, 부동산 점유 취득 시 완성자의 이전 등기 청구권, 이 부동산 점유 취득 시 완성자의 이전 등기 청구는 245조 1항이라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생겨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생기지만 채권적입니다. 그렇게 채권적 청구권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반면에 물권적인 건 뭐냐? 권리와 등기가 불일치하는 경우. 이걸 일치시키게 한 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죠? 아까 봤던 거. 계약하고 등기하고 계약이 실효. 계약을 하고 등기 넘겨준 상태에서 계약이 실효가 되면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복귀. 그죠? 등기는 여전히 누구한테 남아있고 매수인에게 남아있고, 그래서 말소 등기나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이 매도인, 계약을 하고 등기 넘겨준 상태에서 계약이 실효가 됐다. 원인 행위가 실효가 되었을 때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권이나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권은 복귀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어서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그렇죠? 요게 물권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채권적과 물권적을 구별 꼭 하셔야 됩니다. 다음 등기 청구권 중 성질이 다른 하나는 이런 문제가 나온 적 있죠. 4개가 채권적이었고 하나가 물권적이었고 그게 답이 요거였었죠. 원인 행위 실효한 매도인의 등기 청구권 이렇게. 등기 청구는 뭐 요 정도 성질만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등기의 추정력이라고. 본등기의 추정력. A 토지 등기부의 소유자가 갑이었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된 걸로 등기가 돼 있고 저당권 병이 등기가 되어 있더라. 이렇게 어떤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가 되면 일단 그 등기의 유무효는 나중 문제고 등기의 유무효 뭐 위조문서에서 이루어졌다 이건 나중 문제고 일단 등기된 내용대로 권리관계가 존재한다 라고 인정하는 힘 이걸 등기의 추정력이라 합니다. 보통 등기가 되면요 99.9% 이상 정당한 서류 및 정당한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게 보통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등기는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일단 인정하자. 그걸 등기의 추정력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등기된 내용대로 권리관계가 인정되는 힘. 다만 모든 등기에 다 추정력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뭐에만 인정되다 했어요? 본등기. 그러니까 표제부에는 당연히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고 가등기에도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고 이렇게 되죠. 당연한 거죠. 표제부는 권리관계와 아무 상관이 없고 가등기도 물권 변동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거기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등기만 부여되는 힘입니다. 그 추정력이 어디까지 인정되는가? 물적 범위. 등기부 일단 보이는 거 등기 원인. 매매가 있었다고 추정. 소유권이 있다고 추정. 저당권이 있다고 추정. 채권도 있다고 추정. 등기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 갑을이 아닌 제3자가 등기를 신청했네. 그 제3자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추정. 토지거래 허가구역인의 허가를 받았다고 추정. 농진의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갖췄다고 추정. 등등등. 이런 걸 추정력 인정되는 물적 범위 이렇게 부릅니다. 인적 범위. 누가 주장할 수 있고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일단 이렇게. 그래서 등기 명의인 을 나 소유자로 추정된다 주장할 수 있고 제3자 병도 을이 소유자로 추정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고 등기 명의인 또는 제3자 주장할 수 있고 누구에게 제3자 병에게 내가 소유자로 추정된다 주장할 수 있고 전등기명 갑에게도 나는 너와의 매매를 통해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추정된다 라고 전등기 명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인적 범위는 누가 누구에게 주장하는가? 등기 명의인 또는 제3자가 제3자 또는 전등기 명의인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 및 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추정된다 라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다. 이런 걸 인적 범위라 한다. 네 번째, 추정의 효력.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추정은 소송에서 필요한 개념이라고. 추정된 사실은 증명이 필요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을은 스스로 자신이 매수인임을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죠. 가만히 있어도 을은 매수인이고 소유자로 추정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등기되어 있는 내용, 즉 추정된 사실과 반대 사실 주장자가 소송에서 반대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이게 추정력의 효력이 됩니다.
추정력의 부정이야. 추정된 사실은 증명이 필요 없다. 증명된 거다. 따라서 추정된 사실과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반대 사실 입증할 책임이 있게 되고요. 이걸 입증하게 되면 추정이 깨진다 그랬죠.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죠. 이제 판례 간단히 기억하시죠. 죽은 사람 이름으로 신청된 등기, 사망자 이름으로 신청된 등기. 두 번째,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자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았음이 증명, 허무인. 세 번째, 등기 원인 서류, 매매계약서 따위가 진정하지 않음이 증명된 경우. 등기부 기재 자체로 부실등기임이 명백한 경우. 네 번째 거는요, 공유지분 등기 판례. 공유지분이 이렇게 돼 있더라. 3분의 2,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갑이 3분의 2, 을이 3분의 1, 병이 3분의 1.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분자의 합이 분모를 초과하더라. 그럼 이건 등기부 기재 자체로 부실등기임이 명백한 거다. 따라서 등기 추정력은 깨진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두 개. 말소 등기. 등기가 말소됐다는 것은 권리가 소멸했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말소 등기는 권리 소멸이 추정돼요. 그런데 반대 사실이 증명됐네. 불법 말소 이미 증명됐네. 그럼 권리 소멸의 추정은 깨진다. 따라서 불법 말소된 등기 명의는 여전히 권리자로 추정된다. 이렇게 되죠. 그죠? 불법 말소된 등기 명의는 권리가 소멸했다는 추정이 깨졌으니까 권리는 소멸하지 않았다가 되겠지. 그래서 불법 말소된 등기 명의는 회복 등기하기 전이라도 여전히 권리자로 추정된다.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여섯 번째, 보존 등기. 보존 등기는 누가 하는 거라 그랬어요? 원시 취득자가. 그런데 건물 보존 등기 명의인과 신축자가 따로 있거나 토지 보존 등기 명의인과 소유자로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거나, 이 건물 신축한 사람이나 국가에 의해서 소유자로 사정받은 자가 원시 취득자예요. 그런데 건물 보존 등기 명의인과 토지 보존 등기 명이 다르다. 즉 원시 취득자가 따로 있다. 그럼 추정은 깨지게 된다. 또 보존 등기 명의를 상대로 전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판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나는 판 적 없다. 이렇게. 이런 경우에 보존 등기 추정력이 깨진다. 라는 게 판례입니다. 일단 추정력에서 나올 수 있는 지문이 요 정도예요.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긴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해요. 요 정도. 여기까지가 등기와 관해서 보셔야 될 7가지 내용이 됩니다.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서 186페이지에 물권 변동에 의의가 있고요. 취득 변경 소멸이 있고, 원인이 법률행위 법률 규정이 있죠. 다 민법총칙에서 했던 거고요. 물권 변동과 공시제도라고 해서 의의가 있고, 다음 페이지 공시 방법이 있고, 공시의 원칙이 있으며, 공시 원칙의 맨 밑에 성립요건주의가 있습니다. 성립요건주의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대항요건주의를 취하지 않으니까 대항요건주의는 쳐다도 볼 필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공실의 원칙이죠. 의의 기억, 니은.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갑이 소유하고 있는 타 토지에 대해서 을이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 무효죠. 그걸 제3자에게 팔았어. 우리 민법은 등기의 공신력 부정한다 그랬죠. 2번만 보면 되죠. 공신력 인정하는 경우 볼 필요도 없고요. 인정 안 하고 있는데 뭘 봐. 부정하는 경우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맨 밑에 186조와 187조가 있죠. 오른쪽 위에서 4줄. 1번에 양가로 1,
187조가 정돼서 등기 필요 없다 그랬죠. 동그라미 2번. 물권의 포기는 법률행위고 말소 등기 필요하다 그랬죠. 일단 186조 조문 간단히 확인하시고 넘겨봅니다. 다음 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1번. 등기의 불법 말소 그거 확인하시고 그 밑에 판례. 판례 밑에 동그라미 2번. 이중보존 등기 그 중에 니은. 오른쪽 등기의 실질적 유효권이라고 돼 있죠. 그 중에 1번에 뭐 불일치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는데 기억의 두 번째 절 A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B 토지를 매수한 걸로 등기되어 있을 때 뭐 무효 이렇게 되겠죠. 우리 5표시 무에서 본 적 있죠. 일단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한 장을 넘깁니다. 중간 생략 등기가 나와 있죠. 달달달 봐야 되죠. 중간 생략 등기 쫙 어떤 건지 설명이 되어 있고 밑에 판례 1번에 동그라미 1, 2 2번 동그라미 1 제3자 합의 그 밑 박스에 기억 오른쪽에 니은 동그라미 2번에 박스 동그라미 2번에 박스 3번에 동그라미 1번 세 줄 모두 생략 등기 유효라 그랬죠. 모두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 일종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리가 돼 있네요. 그 다음에 197페이지로 가면 B 이건 우리가 가장매매에서 봤죠. 증여하면서 증여를 은닉하고 매매로 가장하여 등기 원인은 매매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유효 그랬죠. C 무효 등기 유형이 있고요. B, C 다음 페이지 2번 등기하지 않은 매수인 기억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기억 그 다음에 A 니은 점유할 권리가 있다 그랬죠. 디귿 등기 청구는 점유하거나 점유를 승계주면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그랬고요. 리얼 인도받았으니까 과실수취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오른쪽 187조가 있죠. 조문 확인하시고요. 의 양가로에 세 줄 양가로에 두 줄 세 줄 다음 페이지 2번에 양가를 본 상속 첫 번째 줄 판결 퍼런 거 형성 판결 형성 판결 두 줄 내려가 공유물 분할 판결 맨 밑에 경매 첫 번째 줄 경락대금 완납한 때 오른쪽 기타 신축 건물 법정자 들어가는 것들 혼동 원인행위 무효 취소 해제 즉 원인행위 실효한 물권의 복귀 분배농지 상환하려 이런 것들은 다 등기 필요 없다. 반면에 한번 점유취득 시효는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임에도 등기하라. 187조 예외 이렇게 되겠죠. 뭐 등기와 관련된 게 쭉 나옵니다. 이건 다 등기법에서 하는 거죠. 203페이지 가면 가등기가 있죠. 가등기 세 번째 줄, 두 번째 줄 끝에 물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여덟 번째 줄 어쩌고 저쩌고 추정되지 않는다.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이런 뜻이고요. 1번 가등기 할 수 있는 게 쭉 나와 있죠. 눈도장 찍으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2번 가등기한 본등기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3번 가등기 뒤에 또 나오죠. 아무튼 뒤에 211페이지 먼저 양가로의 가등기 효력 동그라미 1, 2, 3 같이 묶어가지고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205페이지 등기 청구권 의의 동그라미 1, 2, 3 양가로 2번 등기 청구권의 성질
두 번째 줄 법률 행위로 인하거나 취득 시효로 인한 게 채권적. 법률 규정에 한 게 물권적. 뭐 이렇게 되죠. 그 밑에 동그라미 1번과 판례. 1번, 2번. 3번은 당연하죠. 점유 침탈된 건 점유를 넘겨준 게 아니니까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 걸리겠지. 반면에 그 판례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물권적이라고 그랬죠. 오른쪽에 맨 위에 3번 채권적이죠. 4번 진정 명예회복에 의한 이전등기 채권 물권적이라고 그랬죠.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등기 효력과 관련해서 동그라미 5번 추정력 효력. 특히 니은의 추정력의 범위. 물적 범위를 말하죠. 박스. A에 있는 건 인적 범위죠. 3줄. 소유권 이전 등기 추정력 3줄. 오른쪽 맨 위에 2줄. 사망자의 신청에 한 등기 추정력 깨진다. 그 밑으로 허무인에게서 등기를 넘겨받았다. 추정력 깨진다. 그 밑에 거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판례 2번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이 증명됐다. 추정력 깨진다. 4번 채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다음 페이지 보존등기 추정력. 세 번째 줄 보존등기가 원시취득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면 추정 깨진다. 건물 신축자가 따로 있거나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거나 판례 세 번째 줄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고 있거나 그럼 추정력은 깨진다. 그 정도 등기와 관련된 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동산물권 변동은 볼 필요 없고요. 이제 216페이지 가면 물권의 소멸 사유가 나오고요. 그 소멸 사유 중에 오른쪽 혼동에 의한 소멸. 요거 사례 형태로 아주 잘 나오죠. 지문 하나하나가 사례죠. 자, 오늘 제가 혼동에 의한 거 정리해 드리면 많이 연습장에 연습하셔가지고 시험장에서 만났을 때 머릿속으로 빨리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 단축을 할 수 있으면. 혼동은 실전적으로 보게 됩니다. 191조 1항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91조 1항. 일단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봅니다. 원칙 두 가지 갑소유 땅에 지상권자 을이 있었는데 이 지상권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당연히 을은 자기 땅에 굳이 지상권 갖고 있을 필요 없죠. 그러니까 지상권은 소멸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되죠. 즉 동일한 물건의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면 다른 물건은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91조 1항입니다. 똑같이 갑소유 땅에 저당권자 을이 있었는데 얘가 땅을 사버렸어. 을이. 또는 갑이 대물변제로 저당권자에게 갚아버렸어. 소유권을 취득했어. 그럼 위하고 똑같죠. 저당권은 소멸. 이렇게 되겠죠. 요게 원칙이다. 두 가지 예외. 갑소유 땅에 지상권자 을이 있었는데 이 을이 지상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지상권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그 상태에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왼쪽처럼 지상권을 소멸시키면 저당권도 소멸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소유권과 혼동으로 소멸하는 권리가 제3자 권리 목적일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제3자 보호를 위해서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또 갑소유 땅에 지상권자 을이 있었는데 이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땅을 담보로 잡았는데 어떻게 잡았냐? 갑이 돈을 못 갚으면 땅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하고 미리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등기를 넘겨줬다 그러게. 그래서 등기부상으로는 을이 마치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소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때 소유권 등기는 담보 목적 소유권 등기라고 양도담보권이라고 부르네요. 양도담보권. 무슨 권? 양도담보권. 저당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지상권자 을은 등기는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지만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라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거예요. 따라서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갑소유 땅에 1번 저당권자 을과 2번 저당권자 병이 있는 상태에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1번 저당권을 소멸시키면 병의 저당권이 순위가 올라가는 어부지리를 얻게 된다. 부당이득이 생겨버린다. 병은. 그죠? 따라서 병의 저당권은 순위가 올라가서는 안 되고 따라서 1번 저당권 소멸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소유권과 혼동으로 소멸하는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을 때는 소멸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갑소유 땅에 1번 저당권자 을이 있고 2번 저당권자 병이 있는 상태에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어.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이 소유권을 을이 어떻게 취득했나 봤더니 채무자로부터 상속을 받았다는 말이죠. 을이. 이때 을은요, 이 땅 소유권만 상속받는 게 아니죠. 상속은 포괄승계예요. 그래서 을은요, 이 채무자 지위도 상속을 받은 거예요. 채권자였는데 채무자 지위를 상속받았어요. 그럼 을은 채권자이면서 동시에 채무자. 자기 자신에 대한 채권자가 돼요. 채무자라는 지위와 채권자라는 지위는 동시에 한 사람이 누릴 수가 없는 양립 불가능한 지위입니다. 내가 나한테 돈 갚으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채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채권이 소멸했으니까 뭐도 소멸? 저당권도 소멸.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2번 저당권이 1번 저당권이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1번 저당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1번 저당권 소멸한다. 후순위 권리가 있어도 혼동으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 채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담보물권 부종성에서 소멸하게 됩니다. 혼동으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 소멸한다고 그랬죠? 그거 부종성 때문에 소멸하게 됩니다. 일단 예외를 요 정도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갑소유 주택의 을이 임차권을 갖고 있다가 아예 주택을 사버려서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임차권은 채권이고 소유권은 물권입니다. 원래 물권과 채권 혼동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을이 자기 주택의 임차인일 필요가 없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임차권을 소멸한다. 물권과 채권은 혼동이 일어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임차권과 소유권은 혼동이 일어날 수 있다. 임차권과 소유권. 예외도 인정된다. 을의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이 주택의 저당권자가 생겼다. 그리고 나서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네 번째, 물건을 점유하던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광업권을 갖고 있던 자가 광산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점유권, 광업권은 소유권 혼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점유권, 광업권 두 개, 소유권과 혼동이 되지 않는 권리 두 개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 혼동의 효과. 갑소유 땅에 근저당권자 을이 있었다. 얘가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근저당권 제3자 권리의 목적도 아니고 후순위 권리도 없으니까 뭐 한다? 소멸한다. 이때의 소멸, 191조 1항이라는 법률 규정에 한 소멸이니까 말소등기 필요 없다. 법률 규정에 한 소멸,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다. 두 번째, 절대적 소멸이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권리는 부활하지 않는다. 설령 혼동 이전으로 복귀하더라도 법률관계가 어찌어찌하여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하더라도 혼동 이전 상태로 권리관계가 복귀하더라도 혼동으로 소멸한 권리는 부활하지 않는다. 이 원칙. 단 을의 소유권 취득이 원인 무효인 경우, 즉 혼동이 원인 무효인 경우, 을의 소유권 취득이 원인 무효라면 쉽게 말하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었던 거니까 혼동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겠죠. 따라서 소멸했던 권리는 어떻게 된다? 부활한다. 복귀된 경우는 부활하지 않지만 원인 무효인 경우에는 부활한다. 여기까지 딱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요게 혼동 전부예요. 191조 2항 지문이 간혹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1항 응용해서 풀면 됩니다. 거의 안 나오고 191조 1항 위주로 문제가 나옵니다. 217페이지 4번 혼동의 191조 1항과 3항 체크하시고요. 점유권이 있지요. 양가로에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죠. 다음 페이지 기억과 니은이 있지. 그리고 판례 2번 오른쪽 4번에 동그라미 1, 2 그리고 양가로변의 효과까지 딱.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가 이제 물권 총론의 내용들입니다. 등기 관련된 것들 잘 봐주시고 혼동 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강론 가지는 물권 강론을 가면 총 8개의 물권 중에서 7권을 뺀 나머지 7개가 우리 시험범위 있다고 그랬죠. 그 7개가 크게 점유권과 나머지 권리 본권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이렇게 나뉘고요. 본권이 소유권과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을 하죠. 제한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습니다. 용익물권은 지상지역 전세권이 있고요.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고 그랬죠. 그중에 질권을 뺀 나머지가 우리 시험범위인데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우리 소유권하고요. 담보물권, 유치권하고 저당권만 잘 보죠. 나머지 점유권과 용익물권, 지상지역 전세권 4가지 권리는 일단 조문 위주로 보고 조문 위주로 판례 잘 나온 거 몇 가지만 그냥 숙지하고 들어가자. 깊이 공부하지 말자. 한 문제씩 나오고 이해가 잘 안 되는 파트예요. 나머지 권리. 이런 권리들도 뭐 이해가 잘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문항수가 많이 나오니까 이런 건 좀 열심히 보고 나머지는 좀 설렁설렁. 설렁설렁은 아닌데 스트레스는 받지 말자 그렇지. 특히 점유권 갖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찍어요. 스트레스 받지 마. 찍으면 되죠. 대신 점유권은 조문,
조문을 잘 암기해 두시면 웬만한 점유권 문제는 거의 맞출 수 있습니다. 조문 위주로 나오니까. 먼저 점유권이 뭐냐? 도서관에서 노트북을 갖고 공부하고 있는 갑과 을을 봐라. 갑은 소유자고 을은 도둑놈이다. 그런데 갑, 소유자건, 을, 도둑놈이건 현재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지 않냐? 그걸 점유권이라 하자. 그거를. 누군가가 물건을 사실상 사용수익 처분하고 있는 상태. 그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을 수도 있고 도둑놈일 수도 있지만 이걸 따지지 않고 일단 노트북 소유자 갑, 도둑놈을 이런 거 따지지 않고 현재 갑 또는 을이 그 노트북을 사실상 사용하고 있더라. 이걸 점유권이라 하자 192조 이렇게 되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본권 유무를 묻지 않고 이렇게 되죠. 따라서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면 점유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이걸 점유권이라 한다. 점유권이라 한다. 그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권 따위가 있는지 없는지는 따질 필요가 없다. 그렇죠? 이게 점유권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이건 따로 기억해야 되죠. 건물의 부지는 누가 점유하는 거냐? 건물 소유자. 건물의 부지는 누가 점유한다고요? 건물 소유자. 설령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임대하여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는 소유자가 점유하는 거다. 건물의 부지,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는 거. 두 번째. 이렇게 우리 민법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만 하면 점유권 인정하는데 예외, 관념적 점유라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데도 점유권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점유권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걸 관념적 점유를 한다. 상속인의 점유가 있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를 포괄 승계하니까 점유권도 그대로 승계하게 된다. 그죠? 요게 관념적 점유 상태가 되겠죠. 두 번째, 간접점유라는 게 있다. 갑이 을과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와 같은 계약관계에 기초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직접 사용, 점유하게 한 경우 임대인은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되죠. 이게 간접점유가 되죠. 임대인의 점유, 이게 간접점유다. 이게 간접점유다. 이때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자 사이에는 평등한 계약관계가 존재한다. 점유 매개관계. 이 점유 매개관계는 반드시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가 없다.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즉 임대차 계약이 실효가 됐음에도 을이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 여전히 간접점유, 직접점유 관계가 있다. 그래서 점유 매개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관계일 필요는 없다. 두 번째, 을이 만약에 병에게 전대했다. 점유 매개 관계가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세 번째, 간접점유자는 소유권을 갖고 있고 직접점유자는 임차권을 갖고 있으니까 간접점유자의 권리가 직접점유자의 권리보다 더 크다. 포괄적이다. 간접점유자의 권리가 더 포괄적이다. 네 번째,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임대인인 간접점유자는 임차인인 직접점유자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에 기초한 점유 매개관계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이 있다. 따라서 직접점유자는
물건에 대한 반환 의무가 있으니까 타주가 된다. 언제나. 물건을 누군가에게 반환해야 된다는 건 자기 물건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직접 점유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가 됩니다. 타주면. 요게 점유 매개한계에서 확인하셔야 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간접 점유자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를 안 해요. 임차인이 사실상 지배를 해. 하지만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고요. 207조 1항에 의하면 점유보호 청구권도 인정돼요. 점유보호 청구권이 뭐냐?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권, 205조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206조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이 세 가지를 싸잡아서 점유보호 청구권 이렇게 불러요. 즉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이게 간접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반면에 간접 점유자는 자력구제권이라는 건 없다. 209조 이런 건 없다. 자, 여기서 이 207조 1항 점유보호청구권 중에서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권. 이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204조 1항에서 아예 무엇을 박아놨죠?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뺏긴 경우, 요때만 점유물 반환을 청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간접 점유자의 점유물 반환 청구권도 점유가 침탈돼야 된다. 누구 점유가? 직접 점유자의 점유가 제3자에 의해서 침탈되어야 한다. 뺏겨야 한다. 을이 스스로 물건을 제3자 병에게 건네준 경우, 을이 이렇게 스스로 물건을, 직접 점유자가 스스로 물건을 제3자에게 인도한 것은 설령 갑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무단전대 같은 것들, 이건 침탈이 아니므로 간접 점유자는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확 머릿속에 박으셔야 돼요. 아주 중요하죠. 두 번째, 제3자가 침탈을 했을 때 갑은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207조 2항 먼저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원하지 않을 때 자기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간접 점유와 관련하여 207조 1항, 2항을 묶어서 같이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접 점유가 간접적 점유에서 제일 중요해. 세 번째, 점유 보조자가 있다. 갑과 을 사이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이와 유사한 관계로 을이 갑의 지시를 받아, 예를 들어 가게 주인, 가게 점원 지시를 받아 을이 가게 안에 있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 그 을이 아니라 지시한 자, 가게 주인만 점유자로 한다. 그럼 을은 뭐냐? 점유 보조자라고 부르죠. 이 점유자와 점유 보조자 사이에는 점유 매개 관계와는 달리 지시명령 복종 관계가 성립한다. 점유 보조 관계라고 부르자. 그리고 점유 보조자는 가게 안의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만 뭐가 없다? 점유권은 없다. 따라서 점유 보호 청구권도 없다. 하지만 가게 안의 물건을 누가 가져가면 못 가져가게 막아는 자력구제권은 인정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우리민법 213조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얘는 점유자가 아니야. 아니니까 점유 보조자를 상대로는 소유물 반환 따위, 물권적 청구권 따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점유 보조자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아니다. 이 지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관념접점이요. 세 가지 형태. 그 중에 특히 194조 간접점유 조심하죠. 간접점유. 세 번째, 점유의 태양이라고 점유의 모습이란 제도가 있다. 뭐냐 이게? 갑이 노트북을 훔쳐서 갑이 병소유 노트북을 훔쳐가지고 을한테 팔았어. 점유를 넘겨줬다. 일단 을은 노트북에 대한 점유를 넘겨받았으니까 점유권이 인정이 된다. 문제는 을이 돈 주고 샀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는데 갑은 도둑놈이어서 노트북 소유권이 없다. 따라서 을에게 노트북은 넘겨줄 수 있을지언정 소유권은 못 넘겨준다. 다행히 동산점유에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 그랬죠. 그게 249조지. 249조에 의하면 을은 이 노트북을 넘겨받을 때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넘겨받으면 폭력을 쓰지 않고 당당하게 갑이 도둑놈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넘겨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놨다. 그래서 학자들이 우리 민법은 물건을 점유하면 점유권은 당연히 인정이 되고 and 어떤 모습으로 점유하느냐에 따라서 별도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구나. 이거를 점유 태양이라 하자.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렇게. 점유권 이외의 권리를 인정하는 점유의 모습. 이걸 점유 태양이라 하자. 그 유형이 6개가 있다 그랬죠.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 차주, 아닌 것 타주. 도둑놈처럼 내 물건이 아니란 걸 뻔히 알고 점유 악의. 내 물건이 아닌데 내 물건으로 착각하고 점유 선의. 내 물건이 아님을 모르고 점유. 내 물건으로 착각하고 점유. 이게 선의가 되죠. 그리고 이 선의가 둘로 쪼개진다. 선의 무과실과 선의 과실.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내 물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부주의해서 몰랐다. 선의 과실. 내 물건하고 너무 똑같아서 이리 봐도 내 물건 저리 봐도 내 물건. 선의 무과실 이렇게 되죠. 폭력을 써서 점유하는 경우 폭력점유. 폭력을 쓰지 않은 점유 평온점유. 몰래 점유 은비점유. 당당 점유 공연점유. 일정 기간 계속 점유. 취득시효 가면 나오죠. 5년 점유, 10년 점유, 20년 점유. 중간에 중단됐어. 불계속 점유. 이런 식으로. 총 6가지 유형이 있고 왼쪽 점유태양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면 예를 들어서 선의 취득은 4가지를 갖추면 소유권을 인정해 준다. 즉 왼쪽에 있는 점유가 인정이 돼야 권리를 취득하니까 왼쪽을 하자 없는 점유를 하고 오른쪽을 하자 있는 점유를 하자. 이게 점유태양의 유형, 우리 민법에 있는 거. 그러니까 조문을 만났을 때 뭐가 필요한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컨대 무주물 선점 같은 경우는요.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라고 이거 하나 필요해요. 하나 필요해. 그러니까 점유태양이 나올 때마다 조문에서 어떤 게 필요한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요 정도 유형이 있다. 자, 문제는 소송에서 입증의 문제가 나온다.
도둑놈으로부터 노트북을 모르고 산 을과 노트북 절도 피해자 병사의 소송이 붙었다. 병이 을을 상대로 노트북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을은 249조를 주장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을은 법원에서 이렇게 주장할 것이다. 판사님, 저는요, 갑과 노트북을 매매하고 그 노트북을 넘겨받을 때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했으니 이 노트북은 제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근데 소송에서는 주장했으면 뭐 해라? 증명해라. 그런데 이거 증명이 만만치가 않더라. 그래서 뭐가 나온다? 추정. 이게 중요해. 추정. 197조 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걸로 추정한다. 이게 197조 1항. 단 197조에서는 무과실 점유는 추정 규정이 없다. 따라서 다시 일로 돌아왔을 때 을은 평온 점유, 공연 점유, 선의 점유는 추정되니까 을은 증명이 필요 없다. 하지만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으니까 무과실 점유만은 을이 증명해라.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추정 기능, 규정의 기능이 되지. 또 취득 시효를 가면 5년, 10년, 20년 계속 점유해야 되는데 그 계속 점유도 추정된다. 특정 두 시점의 물건을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 기간 동안 계속 점유를 추정해주고 198조. 그 특정 두 시점의 점유자가 설령 달라도 점유 승계가 인정이 되면 여전히 점유 계속은 추정된다는 게 판례다.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점유 계속은 추정이 된다. 두 가지 점은 기억하세요. 네 번째, 점유 태양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 이걸 점유 태양의 전환이라 한다. 조문이 일단 하나 있다. 197조야. 도둑놈으로부터 노트북을 사가지고 점유를 넘겨받은 양수인 을은 선의 점유로 추정이 되죠. 그죠? 선의 점유로 일단 추정이 됩니다. 병하고 소송이 붙었을 때. 문제는 무과실 점유는 을이 증명해야 된다 그랬죠. 증명을 못했어. 증명할 책임이 있는 자가 증명 못하면 소송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패소. 아, 선의 점유자 을이 병과의 소유권 소송에서 패소했구나. 그러면 을은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뭘로 바뀐다? 악의로 바뀐다. 점유태양의 전환. 이건 나중에 201조하고 연결이 되죠. 201조에는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그 물건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게 201조예요. 그런데 선의로 추정됐던 자가 진정한 소유자와의 본권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소 제기 시부터 뭐가 되니까? 악의가 되니까 소 제기 이후에는 과실을 수취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때 써먹게 됩니다. 197조 2항 점유태양의 전환. 그리고 자주점유, 타주점유를 봐야 됩니다. 자주, 여기부터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를 말하는데 여기서 소유의 의사라는 건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자 하는, 즉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이런 법적인 의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물건에 대해서 내가 소유권이 있든 없든 소유권을 취득하든 말든 따지지 않고 마치 소유자처럼 물건을 사용하겠다, 수익하겠다, 처분하겠다는 사실상 의사를 말합니다.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이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물건을 내가 소유자처럼 사용해야지 이런 의미를 말합니다.
이걸 소유의 의사연 점유라고 합니다. 조금 쉽게 도둑놈10보라 그랬죠, 제가. 도둑놈10보. 그게 소유의 의사예요. 여러분이 과자를 먹고 있는 친구 둘이 왔을 때, 한 놈은 먹어도 돼 물어보는 놈. 반면에 한 놈은 그냥 처먹는 놈. 요 그냥 처먹는 놈, 요 놈. 요 놈 머릿속에 뭐가 있다. 이게 소유의 의사. 이게 소유. 사실상의 소유의사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물건을 점유하는 자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이 물건을 점유하게 되는 원인이 있을 것이다. 매매든 임대차든 그 점유 원인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매수인이라든가 증여받은 사람이라든가 물건을 교환한 사람이라든가 도둑놈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자주고 임차인 등은 전형적인 타주고 이렇게 됩니다. 매매했냐? 임대차이냐? 요것만 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따지지 않고 그 원인만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해라. 그런데 알 수 없더라. 물건을 점유하는 놈이 저 물건을 샀는지 빌렸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더라. 그래서 뭘로 추정? 자주로 추정.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로 추정된다는 것은 점유자는 스스로 자신이 자주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 그럼 뭐하고 연결돼? 반대 사실 주장자가 반대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반대 사실 주장자에 의하여 점유 추정이 깨지는 경우 요거 하나만 기억하자. 깨지는 경우. 악의의 무단점유. 요게 좀 심각하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요. 분명히 점유 태양은요. 자주, 타주, 선악이 다르죠. 그죠? 자주, 타주, 선악이 달라요. 선이 있는 자주도 있을 수 있고 타주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어떤 물건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면 선이 자주예요. 반면에 내가 저 물건을 빌린 걸로 착각하고 있어. 실제로는 빌린 적이 없는데 저건 내가 정당하게 빌렸다라고 착각하고 있어. 즉 임차권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 그러면 선이 타주가 됩니다. 그래서 자타, 선악은 전혀 별개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대법원이 악의 점유라면 타주가 된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악의 점유와 타주 점유는 달라요. 다른데 악의 점유라면 타주가 됐다. 그래서 여기에 가끔 나와요. 여기서 악의라는 게 뭐냐? 뭘 알면서 점유하는 걸 말하는데 뭘 알고 있냐? 나는 이 물건을 산 적이 없다. 매매는 했으나 매매가 무효다. 매도인에게는 처분권이 없다. 따위를 알면서, 즉 소유권 취득의 원인인 법률 행위가 없다는 걸 알면서, 이게 악의의 무단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 보통 물건을 매수한 자는 자주라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땅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데 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더라. 내가 산 땅의 토지 대장상 면적은 50평인데 내가 매수하여 점유하는 땅의 면적은 170평이더라. 그러면 나는 그 상당히 초과한 120평만큼은 산 적이 없다라는 걸 뻔히 알면서 점유한 거 아니냐. 따라서 악의의 무단점유가 되고 타주가 된다. 요거 조심하세요. 다섯 번째, 전환. 자주가 타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타주가 자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자주가 타주로 전환되는 건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 일단 자주로 추정된다 그랬죠. 근데 이 물건을 타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생기거나
반환할 의무가 생겼어. 어떤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한다는 건 내 물건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타주로 바뀐다.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물건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매도인.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어 물건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매수인. 목적물이 경락되어 경락인이 경락됨을 완납했을 때 경락인에게 물건을 인도해야 될 경매된 목적물의 전소유자.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패소했어. 판결문 뭐라고 나와요? 반환하라. 그러니까 그 점유자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 반환 의무가 생겼으니까 그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 뭘로 바뀐다? 타주. 이렇게 물건을 인도, 반환 의무가 생기면 타주로 바뀐다. 반면에 타주가 자주로 바뀌는 거? 쉽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임차인이야. 타주라고 그랬죠. 그 상태에서 물건을 사버렸어. 그럼 뭘로 바뀌어요? 타주 점유자가 매매 등 새로운 권한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결과를 가지고 새로이 점유를 개시. 타주가 뭘로 바뀐다? 자주. 요 정도. 아, 이런 게 자주구나. 이 자주 점유와 관련된 건 지금 한 10분의 1만 말씀드린 거죠. 시험 문제 맞추려면 더 해야 돼. 한 1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의미 없어. 요 정도만. 이것도 머리 아프면 여기까지만. 아니다. 이것까지는 기억하자. 이건 이것도 할까?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거, 자주로 추정된다는 거. 이 정도는 기억. 이게 점유의 태양. 이렇게 점유권의 뜻과 관념적 점유와 점유의 태양. 한 3개 정도 남았습니다. 좀 쉬었다가 보겠습니다.